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날짜가 오는 25일,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이 헌법 내에서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 채 마지막 증인 신문에서까지 무리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불러낸 뒤 검찰 조사 때 선망, 그러니까 병 때문에 오는 망상이나 착각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흔들려고 환자의 병을 공격한 겁니다. 첫 소식 오원석 기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제로 구인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신청 계획 있고 구인까지 원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는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조 청장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헌재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 측 질문은 조 청장의 건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후중구 수치가 원래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지기도 하셨죠. 병상 조사가 어땠는지 묻더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급기야 질병에 의한 착각이나 망상 증상, 즉 선망 증세는 없었느냐 물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 청장은 완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조 청장의 기억력을 문제 삼으려는 듯한 모욕적인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조 청장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강제 구인까지 요청해놓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건강을 빌미로 삼은 겁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렇게까지 한 건 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닥달했다는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건강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지만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헌재로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내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해온 충암고 선후배에게도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수사에 대한 개념이 없던 탓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계엄 다음 날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도중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특정 인물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다음 날에서야 알게 됐다며 입을 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장 없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앞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은 대표적인 충암파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뽑힙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변론에서도 남 탓을 하다 자충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해명하다 당시 구체적인 경찰 인력 배치 계획이 논의됐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쪽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드러난 김건희 여사와 조태웅 국정원장의 문자에 대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바로 전날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거라 의혹이 커졌는데도 마치 남일대하듯 내용이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12.3 내란 사태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2월 2일 저녁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2통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 원장은 문자 내용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 대통령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제3자 마냥 자신도 궁금하단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명태균 사태에 대한 쇄신책으로 내놨던 휴대전화 교체를 언급하며 김 여사의 통화 내역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김 여사와 조 원장 간 문자 기록은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공격하기 위해 제출한 조 원장의 통화 내역에서 나왔습니다. 자승자박이 돼버린 증거 기록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황급히 주워 담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흔들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체포 메모를 다시 썼다는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고등학교 친구 아니냐고 공세를 편 건데 한 전 대표는 즉각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체포 명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왜 보좌관에게 체포 명단을 다시 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모를 한 보좌관이 누구냐고도 물었습니다.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더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홍 전 차장은 이름을 밝힐 수 없고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는 공식 입장문을 낸 겁니다. 한 전 대표 측근은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얘기를 듣고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아닌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억지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본질에서 벗어난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서란 스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JTBC 최연수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흔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개엄 당일 국정원 내부 CCTV까지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던 장소가 CCTV 기록과 다르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 3번 통화하는 내내 국정원 안에 있었다는 동선이 확인된 만큼 신빙성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개엄 당일 국정원 내부 CCTV입니다. CCTV 기록상 홍 전 차장은 10시 43분 본청을 나가 국정원장 공관으로 향한 뒤 10시 58분 다시 돌아옵니다. 홍 전 차장은 11시 6분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CCTV 기록상 앞선 통화 장소가 공관 앞 어두운 공터가 아닌 본청 건물이라고 지적하는 등 홍 전 차장 주장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 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3번의 통화 모두 국정원 안에서 이뤄진 게 확인된 만큼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입니다. 사무실에서 관저영관까지 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CCTV 기록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하는지 맞춰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CTV에 22시 58분경에 이제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의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 공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시각과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나 보정되었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또 국정원이 정작 중요한 통화 장면이 아닌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분초까지 따져가며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말을 바꿨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따져볼게.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진술입니다. 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이 수사 개념이 없다 보니까 경찰의 위치 확인을 했다, 잘못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약 2주 전 변론에서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범건이 위치 추적인이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여사령관이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권한도 없는 국정원에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정원 홍 차장이 꾸며낸 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를 리 없는 사람에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말이 180도 달라진 건데 네. 왜 달라진 걸까요? 일단 여 전 사령관이 이제 헌재에 나와서 경찰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국정원에 같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그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사실 있나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국정원 1차장 홍 장원과 통화한 사실 있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통화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네. 그때그때 진술을 교묘하게 바꾸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또 바뀐 진술이 있습니까?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말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내릴 만한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친분도 없는 사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밤 10시 53분, 그러니까 네. 계엄이 막 선포되고 굉장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애매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보니까 네. 어제 변론에서도 헌재 재판관이 마지막까지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사이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팩트체크해보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듣고 나면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선은 5월 중순쯤 치러질 텐데 헌재의 시간표를 앞둔 국민의힘의 속내는 민주당과 달리 복잡해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걸렸습니다.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약 2주 뒤인 3월 중순에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만약 파면이 확정된다면 그로부터 60일 뒤인 5월 중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3일로 선거에 나서려면 4월 중순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경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미 이 대표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속도를 두고도 고민이 깊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자유한국당은 선고 사흘 뒤 바로 예비후보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컷오프를 거친 예비후보 4명에 대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홍준표 후보로 확정하기까지 딱 3주가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달리 탄핵 반대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해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권 주자들은 마음이 급한데 당이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전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각될 때만 고려해서 예, 그렇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언급했다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아니라 석 변호사 발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주신 대통령 메시지라며 공개한 쪽지입니다.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한 발언을 메모한 내용이라며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이 직접 직무 복귀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옮겨 적은 것이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도 오늘 오전 대통령이 세대 통합을 종종 언급한다며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집회 당시엔 대통령의 발언이라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 여론전에 힘쓰던 대리인단,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도 사법체계도 모두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항권으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다며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겼을 때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어제 저녁, 광화문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정광훈 씨는 헌법재판소부터 공격했습니다. 당신들이 어차피 탄핵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거는 원천무효입니다. 3.1절 날 우리는 감흥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우리는 석방시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다 이거야. 저항권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만약에 3월 1일까지 안 나오시면 우리가 모시러 나오면 되는 거야. 네. 국민 저항권의 권위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야.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선 거친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같은 소리죠, 여러분들. 헌재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거부할 것이다. 헌법과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들입니다.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복귀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 메시지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광훈 씨는 최근 들어 헌법과 헌법기관을 모두 갈아엎겠다는 발언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저항권을 발동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건국을 할 수 있어요. 공수처 해산, 중앙선관위도 해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다 해산시켜야 돼. 국회의원들 300명 그 완전히 다 해산시키고. 이처럼 선 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랑곳 없이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측과 극렬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탄핵 찬성 여론이 탄핵 반대 여론보다 우세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대는 34%로 4%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소폭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탄핵 찬반 비율은 6대4 정도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만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넘겼고 나머지 지역은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밝힌 응답층에선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5%로 지난주에 비해 각각 9%포인트 늘고 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막판까지도 청년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힘을 좀 써달라. 하지만 30대의 경우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5%로 직전 조사보다 찬성 의견이 11%포인트 늘고 반대는 10%포인트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탄핵 찬성이 50%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3%,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37%였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특전사 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란 게 대통령 지시란 걸 당시 거듭 확인했다고 증언했고 특전사 작전참모도 대통령 지시란 표현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국회 내란국조TV 4차 청문회에 나온 이상현 제1공수 특전여단장도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 청원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작전참모도 대통령 지시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챙겨온 케이블 타이는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이성훈 707 특임단 대테러 작전관은 포방용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오늘 보셨던 거는 포방용이 맞습니다. 작전을 하면서 이제 테러범 포박을 하는 게 맞고 국회의원 체포용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계엄 실패 직후 윤 대통령이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을 다그치는 걸 직접 봤다고 밝혔던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도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이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검토만 했을 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써오신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그러나 김 전 장관을 수행하는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포고령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에게 준 포고령 봉투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포고령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부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 보좌관이 말한 부관, 김으뜸 소령 역시 대통령실 봉투는 맞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일이라고 전일에 장관님이 들고 다니고 제가 수행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봉투인 것은 맞는데 그 봉투가 대통령실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올려드린 봉투인지는.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정도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컴퓨터로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김용현이 컴퓨터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화면 보호기 비번도 모를 것 같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 김 보좌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느냐는 질문엔 부인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직접 지시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게 경호처는 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절을 더 철저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정문 안쪽엔 차 벽을 겹겹이 세웠고 외곽 산길엔 철조망도 둘렀습니다. 경찰은 당시 윤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지난달 7일 나눈 대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는 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란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김 차장은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높은 보안성을 갖춘 메신저 시그널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경찰에 나와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충돌을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광욱 경호본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 김 차장에게 욕설과 함께 다 때려잡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첫 번째 구속영장 때부터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세 차례 기각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은 JTBC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중요 사건은 검사장 등 내부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기각을 결정했는지 등 질문에 서부지검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군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육군 휴양시설을 8억 원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시설을 주요 인사가 쓸 수 있게 하자고 군에 요청했고 그 뒤에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진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육군 휴양시설입니다. 군인들이 워크숍용으로 혹은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해왔습니다. 이곳에는 해변과 바로 맞닿은 2층짜리 독채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대통령 경호처가 육군에 이 독채 건물을 주요 인사가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경호처가 언급한 주요 인사는 사실상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보입니다. 이후 군에서는 이 독채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군인과 가족들의 이용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5,900여만 원을 들여 설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공사에 예산 8억 6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시설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경호처는 군의 공사를 빨리 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적인 휴양시설에 없는 엑스레이 검색대와 전용 초소, 사우나 시설 설치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육군은 경호처에서 공동 사용 요청이 왔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추진한 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보호구역 내 경호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군 골프장 등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기각당했던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이유를 살펴봤더니 수사 권한이 문제란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니 협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실은 빼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애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는데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쇼핑을 한 것이라며 해당 영장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기각 사유는 확인하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복 요청으로 기각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확인되면 한 번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윤 변호사가 직접 들고 온 통신영장을 확대해보자 기각 사유가 보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각 수사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서 청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 땐 비상계엄 직후로 검찰, 공수처, 경찰이 모두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였습니다. 종합해보면 법원이 같은 인물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라 발부해주지 않은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게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국회에 회신한 답변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저희 JTBC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국민의힘의 당내 문제를 놓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김 여사를 문제 해결의 창구로 추천하며 자신이 김 여사와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의원은 성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죠. JTBC는 2022년 7월 2일 이 문제를 놓고 명태균 씨와 이 의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명 씨는 대표님이 걱정하는 일은 추호도 없으니 평정심을 유지하라며 여사님 스케줄 보고 대표님과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이랑 여사가 컨트롤 안 하는 영역에서 자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명 씨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윤리위원장이라며 천천히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이 의원의 윤리위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겁니다. 명 씨의 태도는 취임 이후엔 거리를 뒀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명 씨는 이보다 앞서도 김 여사를 문제 해결의 창구로 추천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4월 이 의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여사님께 연락해야 한다며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핵심 물증 중 하나가 바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나서 받았다는 돈봉투입니다. 저희 JTBC는 이 돈봉투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봉투의 사진입니다. 봉투의 앞면 그리고 뒷면에도 코바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명 씨는 2021년 추석경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2021년 7월에는 평범한 흰 봉투를 받았고 그 뒤인 추석 무렵에는 코바나 컨텐츠 봉투였다는 겁니다. 받은 장소론 둘 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지목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아이에게 과자나 사주라고 했다거나 차비도 못 드렸는데 추석인데 아이 맛있는 거 사주라며 봉투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선 2021년 7월은 현금 1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추석경에는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큰 돈이고 김 여사에겐 작은 돈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유를 놓곤 기념으로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금일봉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봉투를 뜯어 사용하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코바나 컨텐츠에 간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선거 캠프가 꾸려지지 않아 김 여사 사무실에서 출마 관련 일을 했는데 본인도 대선 논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당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난 핵심 물증으로 보고 돈봉투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저희 JTBC는 지난해 9월 명태균 씨의 불법 자금 수수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저희 보도 당일
주변에 대통령 부부를 뜻하는 V1, V2와 관련된 일이라거나 V1, V2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구명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수사망이 점점 더 좁혀오자 명 씨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는 지난해 9월 20일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불법 자금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 보도 직후 명 씨와 함성득 경기대 교수 간의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졌습니다. 함 교수가 JTBC 기사를 보내며 대화는 시작됐습니다. 명 씨는 주호영 부의장에게 말했던 걸 꼭 해달라고 전해달라며 그러면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함 교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며 다들 너로부터 연락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명 씨는 죽으란 말이라며 해결 안 되면 다 죽는다,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명 씨가 무엇을 부탁한 건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건 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도 언급했습니다. 명 씨는 V1, V2의 일이라며 부탁드린다고 다시 말합니다. 함 교수는 너 일이 아니고 V1, V2 일이라면 더욱 못한다고 답합니다. 이미 너나 나는 기피 대상이 됐다고도 말합니다. 명 씨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V1, V2를 위해 일했다. V1, V2에게 말씀 올리고 끝내겠다고 답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져갔지. 그 뒤부터 명 씨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드러난 건 7불4 회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JTBC는 명태균 씨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와의 통화가 어떻게 7불4 회동으로 이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그 취재 내용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이 7불4 회동부터 정리해보죠. 예, 7불사는 경남 하동에 있는 절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1일 모였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기존 지역구인 창원 의창이 아닌 김해 갑에 출마하라고 했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7불4 회동까지의 과정을 명 씨가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7불사 회동 약 2주 전인 2024년 2월 18일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도와줄 길이 없다. 이 창원 의창 공천은 도와줄 수 없으니 김해시 갑으로 가서 경선에 참여하라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나에게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출마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나오자 명 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명태균 씨는 김 여사에게 보냈던 텔레그램도 확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약하면 김해 갑에 출마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한다며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 갑에 출마한다는 언론 보도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면서 여사님의 베풀어주신 은혜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지침을 따랐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네. 이 뜻과 다른 결론인데도 이 은혜를 말한 이유를 검찰이 또 물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과 영부인께는 항상 그런 말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반응을 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영선이 무소속으로 의창에 출마해야 하나 억울하다. 다른 당의 비례대표로 가야 하냐를 물어봤다며 내가 이준석과 친분이 있으니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김해 갑에 출마하라는 걸 억울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다가 이준석 의원과 그 칠불사 회동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칠불사에서 만난 겁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 물었고, 이준석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줘야 하는데 김종인 공관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통화 메시지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 통화는 녹음이 없어 의미가 없고 메시지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명태균 씨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 천하람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불공정하다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의원이 이를 거절을 하면서 실제 기자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칠불사 회동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입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루만져 주시었다. 자, 나경원 의원, 요즘 누구보다 윤 대통령 메시지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죠. 네.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다라고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거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신 것 아닌가? 탄핵 반대 집회에 쏟아져 나오는 2030에 대한 특히 요새 절망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2030들에게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불법 계엄이나 12.3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굳이 어루만져 줄 필요는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나 기각을 떠나서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 심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미 10차 변론까지 끝났고 다음 주 25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 탄핵 심판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하 주장을 하는 것은 좀 황당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헌재 결론에 대한 불복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 강성 메시지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였었죠. 2030의 경우에 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반응이 반대보다 대부분 다 더블 스코어로 많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2030 과반이 윤 대통령이 굳이 자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결과적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여론과 계속 동떨어진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기 대선 같은 것들을 앞두고 정치적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의 메신저, 판독기 역할 이런 것들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는 비록 일반론이긴 하지만 대선에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저 누구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가 오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야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체포 명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상 불법 계엄에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MB가 아니라 MS.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국회에서 불러도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오늘까지 3일 연속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쩍 바쁜 모습인데요. 오늘 그 당정회의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다시 한번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 한번 선포하고 저렇게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분이 온갖 욕을 먹고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뭐 감옥 가는 거 어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데 저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나 탄핵이다, 그 계엄이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감옥 가기 싫어서 두 번 다시 계엄 시도 안 할 거다. 그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계엄, 그깟 계엄 한번 선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계엄, 12.3 내란 사태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 아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운동으로 2년 반 넘게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심 어린 충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교도소 갈 게 못 된다 이런 증언들 김문수 장관 이전에 더 적합한 경험자의 이미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내란죄 확정이 됐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기억이 납니다. 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유명 유튜버 찌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사이버 해커와 변호사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찌양이 언론과 최초로 JT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한 데 이어서 폭로 협박까지 받았던 찌양은 지금도 허위 사실과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광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딱 한 가지 진짜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다거나 뭔가 엄청 나쁜 일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27살 박정원 씨는 잘 먹고 잘 웃었습니다. 찌양이란 이름으로 활동했고 1,00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잡지 마. 오랜 기간 남자친구에게 학대당하고 돈을 뜯겨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구제역 등 사이버 레카들은 피해자인 찌양을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진짜 너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당했던 일보다도 더 그 당시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찌양의 사생활까지 공개했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허위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찌양 스스로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계속 막 그런 루머들을 만들어내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수사가 시작됐고 어제 법원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가해자들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찌양을 향한 가짜 뉴스와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양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 유튜버거든요. 찌양과 그 왕해군이라고 중국 인민망과 관련이 있고 보니까 이게 진짜로 온갖 중국 간첩, 왕해군을 포함해서 온갖 세력들이 다 연관된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다. 개인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넘어 중국 간첩과 관련이 있다는 엉뚱한 음모론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 진짜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관련해서 이제 저와 연관을 지으시면 사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다 보니까 20대 먹방 유튜버는 어느새 검찰 그리고 정치권에도 배경이 있는 거물이 됐습니다. 제가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해서 그쪽과 제가 뭔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누구 전용기 의원인가 저는 한번 보지도 못한 분인데 뭐 그 의원이랑 결탁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제가 국민의힘 토론회를 참석하니까 이제 신동욱 의원이었던
결탁해서 했다. 이렇게. 찌양은 가로세로 연구소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직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뭔가 어떻게든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갈 협박과 사생활 폭로 뒤 7개월. 아직 찌양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 딥시크 같은 AI 모델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장의 대답은 매우 어렵다입니다. 연봉이 많아봤자 5천만 원 수준이라 억대 연봉을 내건 외국 업체들의 인재를 다 뺏기고 있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병진 씨는 사진과 동영상에서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모자이크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의 핵심 하드웨어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고가라 정부나 대기업에서 빌려 쓸 수밖에 없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GPU 자원을 할당받기 위해서 마치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현상. 그러다 보니 개발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GPU라는 자원 확보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많이 늦어져가지고 개발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뿐 아니라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힘든 걸 느끼는 부분은 데이터가 적다인데, 이 데이터가 적다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고 또 기술력도 필요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AI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실제 국내 AI 스타트업 200여 곳에서 핵심 엔지니어 연봉은 5천만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연봉 2억 원대를 내건 중국 딥시크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곳도 많습니다. 설상가상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상황을 더 악화했습니다. 저희는 GPU 장비를 빼는 것 말고는 전부 학생들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면은 이제 인건비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R&D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GPU 3만 장 확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지만 이미 벌어진 판세를 역전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어서 러시아를 감싸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이란 표현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낼 성명을 앞두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의를 안 해 성명에서 침공이란 문구가 빠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G7 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불법 부당한 침공임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 묘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가 사흘 전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 뒤 낸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표현을 2차례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침공이 아닌 분쟁으로 본 겁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정부는 다자무대에서 러시아를 감싸는 모양새인데 푸틴에게 휘둘린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발끈한 백악관은 그 화살을 우크라이나로 돌리고 있습니다. If there's anybody in this world that can go toe-to-toe with Putin, that could go toe-to-toe with Xi, that could go toe-to-toe with Kim Jong-un, and we could keep going down the list, it's Donald J. Trump. Some of the rhetoric coming out of Kyiv, frankly, and insults to President Trump were unacceptable. 미국이 러시아와 직거래하는 종전 협상에서 역시 소외된 유럽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식당에서 키오스크와 마주했을 때 난감해하는 고령자들 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장벽을 낮춘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 등이 가능한 키오스크 도입이 지난달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기계값이 많게는 1,000만 원 수준이라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무인 주문기계 이른바 키오스크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키오스크인데요. 여길 보시면은 장애인 이용 배려 키오스크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점자, 음성 안내, 방향키 그리고 직원 호출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휠체어나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화면을 낮출 수도 있고 글자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환영받을 일인지 취재진과 함께 온 시각장애인 강영준 씨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기존 키오스크로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터치한다고 이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햄버거 하나 시키려 해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급할 때는 이제 직원들을 그냥 큰 소리로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약간 폐해 같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옆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어떨까요? 우선 점자 블록 덕분에 키오스크 위치부터 찾기 쉽습니다. 키패드에는 총 4개의 화살표 키와 화살표 키 중앙에 동그라미 키가 있으며 마지막 테이블 서비스까지 선택하고 자리에 앉자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 주문이 가능해졌다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밖에서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고. 자영업자들도 장벽을 없애자는 취지엔 대부분 공감합니다. 장애인들 위험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게 문제입니다. 주택가의 한 대형 카페.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처음 설계 때부터 문턱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페 사장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바꾸려고 보니 수백만 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80%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도 기계 자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은 대기업이시니까 거기서 내주시겠지만 저희 소상공인들은 다 자부담해야 되고 도입 의무 기준을 50제곱미터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정한 것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입니다. 키오스크라는 게 유용하지만 저희같이 이게 동네 안에 있고 손님과 손님 간의 이 텀이 좀 찾아오시는 텀이 좀 긴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대1 되면 또 시간이 더 빠르기도 하고 그 공간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탁상 행정인 것 같아요. 음료를 주문하는 이 평범한 일상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당장 몇백만 원을 써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극을 줄여야 차별 없는 사회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윤입니다. 이번 주는 봄을 앞둔 날씨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래도 막바지 강추위는 주말이 지난 뒤 서서히 힘을 잃겠고 다음 주에는 포근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특히 일요일에는 한낮에도 0도에 머물며 이번 주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쪽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모레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내리겠고요. 서해안에는 최대 5cm,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가량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산에 가실 때는 더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광주가 3도,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연속 특종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24년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살아온 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의 현역 장성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했다는 보도는 12.3 내란 사태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2024년 한국방송기자 대상에도 선정됐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